별자리가 흐트러진 밤이었습니다. 그 밤에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보름뒤 아기를 보러 온 마을 무당은 아이를 한번 들여다보고는 슬며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 아이, 빚을 지고 태어났구먼. 무슨 빚이었을까요? 아기는 자라면서 어른처럼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억울한 사람을 본 적 있어요? 꿈에서 관아가 보였어요. 어떤 사람이 끌려갔어요. 10살 아이가 어찌 15해 전의 일을 알았을까요? 그리고 그 아이가 품은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은 한 생이 지나도 억울함은 반드시 풀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누명을 쓰고 죽은 한 사람이 어떻게 다시 돌아와 진실을 밝히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행복과 좋은 기운을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때는 조선 중기, 인조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해는 유난히도 하늘이 인심을 잃은 해였지요. 봄에는 가뭄이 들어 씨앗이 마르고 여름에는 장마가 쏟아져 논밭이 잠겼습니다. 가을에는 역병이 돌아 사람들이 쓰러졌고 겨울에는 눈보라가 몰아쳐 길이 끊어져졌지요. 한양에서 말을 달려도 사흘은 조이 걸리는 작은 고을. 그 중에서도 가장 외진 마을에 초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그 집에 처다들이 태어나던 밤은 하늘의 별자리마저 어지럽게 흐트러진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산모의 긴 신음 끝에 갓난아이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아이를 받아낸 산파는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이상하네. 별자리가 이리 어지러운 밤에 태어난 아이치고는 울음이 너무 힘차구먼. 산파는 아이를 깨끗이 닦아내며 다시 한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북두칠성이 제자리를 잃은 듯했고 달마저 유난히 크고 밝았지요. 신기한 밤이로구먼.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밤일세. 아이의 아버지는 기뻐했습니다. 겨우 얻은 처다들이었으니까요. 특별한 밤에 태어났으니 특별한 아이가 되겠구먼.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밤이 정말로 얼마나 특별한 밤인지 말이지요. 아이의 이름은 연우라 지었습니다. 아버지는 몰락한 향리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한때는 관아에서 문서를 다루던 집안이었지만 지금은 그저 산비탈에 조와 감자를 심어 한 해를 버티는 처지였지요. 어머니는 강인한 여인이었습니다. 흉년에도 굴하지 않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관아에서 서리로 일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를 아는 사람이 귀하던 시절 관아의 문서를 다루며 제법 이름이 있었지요. 비록 지금은 나이 들어 손주를 돌보는 처지가 되었지만 고을 사람들은 여전히 할아버지를 존중했습니다. 연우가 태어난 지 보름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마을의 무당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붉은 헝겊으로 싼 부적을 들고 있었지요. 영감님, 아기 좀 보러 왔네요. 아이고, 어서 오시게. 할아버지가 반기며 무당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무당은 방 안에 누운 연우를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는 평범하게 누워 있었지요. 다른 갓난아이들처럼 배고프면 울고 졸리면 잠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무당의 얼굴은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이 아이, 눈빛이 심상치 않구먼. 눈빛이요? 저렇게 한 곳을 오래 바라보는 아이는 처음 보네요. 마치 무언가를 살피는 듯합니다. 무당의 말대로였습니다.
연우는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보통 아이들처럼 눈동자가 이리저리 움직이지 않았지요. 한 곳을 깊이 오래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별일 아니겠지요? 할아버지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무당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아이 무언가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무언가를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닙니다. 무당은 부적을 방 한 구석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러고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이 아이 빚을 지고 태어났구먼. 빚이라니 무슨 빚 말이요? 그건 저도 모릅니다. 다만 언젠가는 갚아야 할 빚이지요. 나쁜 아이는 아닙니다. 그러니 부디 조심히 키우시게. 무당은 그 말만 남기고 황급히 집을 나섰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연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 눈빛이 어쩐지 갓난아이의 눈빛 같지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 산 사람의 눈빛 같았지요. 할아버지는 알 수 없는 서늘함을 느끼며 아이의 이불을 여며 주었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연우가 100일을 지나 돌을 맞을 무렵이었습니다. 다른 집 아이들은 밤새 울어대며 부모를 애먹였지요. 이웃집 아이는 밤마다 울어서 온 마을이 잠을 설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연우는 달랐습니다. 밤이 되면 거의 울지 않았지요. 참 신기하네. 우리 연우는 밤에 도통 울지를 않아요. 어머니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일세. 다른 집은 애 울음소리에 난리인데 우리 집만 이리 조용하구먼.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지요. 밤에 잘 자는 것은 좋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연우는 그저 조용하기만 한 것이 아니었지요. 낮에도 유난히 말이 없었습니다. 돌이 지나 걷기 시작했는데도 다른 아이들처럼 이리저리 뛰어다니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마당을 거닐거나 한자리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곤 했지요. 연우야, 뭘 그리 보니? 어머니가 물으면 연우는 고개만 돌릴 뿐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직 말을 못하는 나이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눈빛만은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연우를 재우고 있었지요. 아이는 이내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우가 잠꼬대를 하고 있었지요. 할아버지가 아이를 살폈습니다. 아이는 분명 잠들어 있었지만 입술이 가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귀를 바짝 기울였지요. 하지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꿈을 꾸나 보구나. 할아버지는 이불을 다독여주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연우는 가끔 잠꼬대를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 수 없었으나 무언가를 애타게 중얼거리는 것만은 분명했지요. 연우가 2돌을 지나 3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이제 제법 말을 하기 시작했지요. 처음에는 엄마, 아빠 같은 짧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연우의 말은 놀랄 만큼 빠르게 늘었습니다. 연우야, 이건 뭐지? 아버지가 밥그릇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밥그릇이에요? 그럼 이건 숟가락이요? 우리 연우 참 똑똑하구나. 아버지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연우는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온 식구가 둘러앉아 밥을 먹고 있을 때였지요.
엄마, 억울하다는 게 뭐예요? 연우가 불쑥 물었습니다. 억울하다? 그건 내가 나쁜 짓을 하지도 않았는데 혼이 날 때 그런 기분이란다. 그럼 억울하면 어떻게 해요? 억울하면 진실을 말해야지. 연우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하는구나. 어머니는 이상하다는 듯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연우야, 그런 어려운 말은 대체 어디서 배웠니? 몰라요. 그냥 알고 싶었어요. 며칠 뒤에는 더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할아버지가 잠에서 깼습니다. 연우의 자리에서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지요. 할아버지는 조용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연우는 잠들어 있었지만 또렷하게 잠꼬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억울해요. 제가 안 했어요. 할아버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3살배기 아이의 입에서 나오기에는 너무나 또렷한 말이었으니까요. 진실을 말해야 해요. 연우의 두 볼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이를 흔들어 깨우려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그냥 두는 것이 나을 것 같았지요. 이튿날 아침, 연우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연우야, 어젯밤에 무슨 꿈을 꾸었니?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꿈이요? 잘 모르겠어요.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할아버지는 연우를 더욱 눈여겨보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또다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연우가 마당에서 혼자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흙바닥에 나뭇가지로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다가가 보니 그것은 글자였습니다. 아직 글이라고는 배운 적이 없는 나이인데도 연우는 글자 비슷한 것을 그리고 있었지요. 연우야, 이게 무엇이냐? 몰라요. 그냥 그리고 싶었어요. 할아버지는 삐뚤빼뚤한 그 모양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비록 서툴렀지만 그것은 분명 글자의 꼴을 갖추고 있었으니까요. 이 아이가 정말로... 할아버지는 더 이상 의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연우는 보통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였지요. 마을에는 어느새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 아기 말일세, 3살배기가 어른처럼 말한다지 않나 밤마다 억울하다고 잠꼬대를 한다던데. 사람들은 연우를 두고 수군거렸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지요. 하지만 아직은 그저 총명한 아이라 여기는 이들이 더 많았습니다. 정말로 무서운 소문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으니까요. 연우가 5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이제 연우는 또래보다 훨씬 유창하게 말을 했습니다. 문장도 길게 이어 말할 수 있었지요. 그런데 그보다 놀라운 것은 연우가 쓰는 단어들이었습니다. 아버지, 판결이 뭐예요? 어느 날 연우가 물었습니다. 판결이라. 그건 관아에서 죄인을 다스릴 때 내리는 결정이란다. 그런데 그 어려운 말을 어디서 들었니? 몰라요. 꿈에서 들은 것 같아요. 꿈에서? 네.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누군가 끌려가는 꿈이었어요. 아버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달랐지요. 하얀 옷, 끌려가는 사람, 관아. 그것은 할아버지가 오래전에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어떤 일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연우야, 그 꿈 자주 꾸느냐? 네, 요즘 자주 꿔요. 할아버지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이의 등을 오래도록 쓸어줄 뿐이었지요. 며칠 뒤 연우가 서당 앞을 지나다가 문득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버지, 저기는 뭐 하는 곳이에요? 저기는 서당이란다. 아이들이 글을 배우는 곳이지. 글을 배우는 곳? 연우는 서당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글을 배우고 싶어요. 넌 아직 너무 어려. 저는 글을 알아야 해요. 꼭 알아야 해요. 연우의 눈빛이 너무나 진지해서 아버지는 그만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할아버지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아버님, 연우가 글을 배우고 싶다 합니다. 아직 5살인데 말이죠. 할아버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연우를 방으로 불렀지요. 연우야, 정말로 글을 배우고 싶으냐? 네, 할아버지. 저는 글을 꼭 알아야 해요. 어째서 그리 생각하니? 연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무언가를 찾아야 할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연우의 두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작은 눈 속에는 5살 아이의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좋다. 이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마. 정말이에요? 그래. 하지만 쉽지 않을 게다. 글을 배우는 건 어려운 일이니까 괜찮아요. 저는 할 수 있어요. 연우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웃음을 보며 가슴 한편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가 찾으려는 그 무언가가 무엇인지 어렴풋이 짐작이 갔기 때문이지요. 그날부터 할아버지는 연우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장 쉬운 글자부터였지요. 이건 하늘 천이란다. 할아버지가 붓을 들어 획을 그어 보였습니다. 하늘 천. 연우는 한 번 보고는 바로 붓을 잡아 따라 썼습니다. 할아버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다 자란 아이도 붓을 처음 잡으면 손이 떨리기 마련인데 연우의 손놀림은 마치 붓을 다뤄본 적이 있는 사람처럼 자연스러웠으니까요. 이건 땅, 지다, 땅, 지. 연우는 이번에도 한 번에 따라 썼습니다. 연우야, 너 혹시 전에 글을 배운 적이 있느냐? 아니요, 처음이에요. 그런데 왠지 익숙해요. 익숙하다니. 마치 전에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의 등줄기에 서늘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로 무언가를 기억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무엇을 기억하는지는 몰라도 그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할아버지는 두려웠지요. 며칠이 지나지 않아 연우는 벌써 수십 개의 글자를 익혔습니다. 연우야, 넌 정말 하늘이 내린 재주를 가졌구나 아니에요, 할아버지. 저는 그냥 기억나는 것 같아요. 기억이 나다니? 네, 마치 오래전에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할아버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답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무렵부터 연우의 꿈은 점점 더 또렷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연우는 아주 생생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곳은 관아였습니다. 사람들이 빙 둘러앉아 있었고 그 앞에는 흰 도포를 입은 사내가 무릎을 꿇고 있었지요. 억울합니다. 소인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사내가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이리 명백한데 무슨 변명이냐. 어서 죄를 인정하라. 소인은 정말로. 사내의 목소리는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이윽고 판결문이 읽혔습니다. 관아의 곡식을 훔쳐 제 것으로 삼은 죄로 곤장 50대에 처하고 먼 곳으로 귀양을 보낸다는 내용이었지요.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사내는 끝내 끌려나갔습니다. 그때 연우는 보았습니다. 관아 한 구석에 앉아있던 늙은 서리를 말이지요. 그 서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무언가를 베껴 쓰고 있었는데 붓을 쥔 손이 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을 본 순간 연우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 서리는 다름 아닌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였으니까요. 으악! 연우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습니다. 연우야, 왜 그러니? 어머니가 놀라 달려왔습니다. 엄마, 무서운 꿈을 꿨어요. 괜찮아, 괜찮아. 그냥 꿈이란다. 어머니는 아이를 꼭 안아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연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지요. 그것은 꿈이 아니라 기억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연우는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는 마루에서 붓을 손질하고 있었지요. 할아버지, 오냐, 우리 연우 왔느냐. 할아버지, 옛날에 관아에서 일하실 때 억울한 사람을 본 적 있어요? 할아버지의 손에서 붓이 툭 떨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꿈에서 봤어요.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억울하다고 외치면서 끌려갔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할아버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눈빛은 너무나도 진지해서 거짓이라고는 조금도 섞여 있지 않았지요. 연우야, 그 꿈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되더냐 모르겠어요. 그냥 끌려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정말로 억울했어요. 제가 알아요, 네가. 어떻게 아느냐? 연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저였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로 15해 전 그 억울한 사람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연우가 6살이 되던 해 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마침내 연우를 서당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집에서만 가르치기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지요. 그러게 말일세. 저 아이는 나보다 더 깊은 것을 배워야 할 아이야. 서당은 마을에서 학식이 가장 높은 김훈장이 열고 있었습니다. 김훈장은 젊은 시절 과거에 응시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고향으로 내려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지요. 훈장님, 제 아들을 맡기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연우의 손을 잡고 서당에 들어섰습니다. 김훈장은 연우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아직 어린데 6살이라 하였소? 예, 그렇습니다. 글자는 좀 아느냐? 조금 압니다. 연우가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김훈장은 빙그레 웃으며 책을 펼쳤습니다. 그럼 이 글을 한번 읽어보거라. 그것은 천자문이었지요. 하늘은 검고 땅은 누르며 우주는 넓고 거칠다.
연우는 조금도 막힘없이 읽어내려갔습니다. 김훈장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해와 달은 차고 기울며 별들은 버려 늘어섰다. 잠깐, 그만. 김훈장이 손을 들어 아이를 멈춰 세웠습니다. 이것을 다 외운 게냐? 아니요, 그냥 읽은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었느냐?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어요. 김훈장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돌아보았습니다. 대체 이 어린 것에게 천자문을 다 가르쳤단 말이오? 예, 한 해쯤 가르쳤습니다. 한 해에 천자문을 뗐다. 보통 아이들은 천자문을 익히는데 서너 해는 걸리는 법이었습니다. 김훈장은 연우를 다시 한번 찬찬히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 범상치가 않구먼. 그날부터 연우는 서당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연우가 7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서당에 다닌 지 한 해가 지나자 연우는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앞서 나갔습니다. 김훈장은 연우에게 사서삼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연우의 마음은 늘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서당 뒷마당 한 구석에서 늘 조용히 책을 들여다보는 한 소녀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 소녀는 김훈장의 딸 소은이었습니다. 소은은 연우보다 한 살이 많았지만 여자아이라는 이유로 서당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뒷마당에 숨어 오라비들이 배우는 소리를 몰래 엿듣곤 했지요. 어느 날 서당이 파한 뒤 연우가 뒷마당으로 갔습니다. 소은이 낡은 책을 펼쳐놓고 있었지요. 안녕하세요. 연우가 말을 걸자 소은은 화들짝 놀라 책을 감췄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연우예요. 서당에 다니고 있어요. 아, 그 천재 아이. 소은은 연우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서당에서는 온통 연우 이야기 뿐이었으니까요. 7살인데도 10살 아이들보다 글을 잘 읽는다는 아이 말이지요. 천재는 아니에요. 그냥 좀 빨리 배울 뿐이에요. 연우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저는 여자라서 서당에 못 다녀요. 그럼 글은 어떻게 배워요? 몰래 듣고 혼자 익혀요. 소은이 감춰뒀던 낡은 책을 꺼내 보였습니다. 그것은 오라비가 쓰다 버린 천자문이었지요. 연우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무언가를 이토록 간절히 바라는 눈빛을 연우는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정말요? 소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네, 서당이 파하면 여기서 만나요. 제가 배운 걸 알려드릴게요. 그날부터 연우와 소은은 날마다 뒷마당에서 만났습니다. 이 글자는 옳을 의예요. 나쁜 일을 보고도 모른 척하지 않는 거지요. 연우의 말에는 이상하게도 나이답지 않은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연우는 뭔가 다른 아이 같아요. 눈빛이 꼭 어른 같아요. 소은의 말에 연우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것을 연우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두 아이는 그렇게 벗이 되었습니다. 연우는 소은과 함께 있을 때면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전생의 기억 때문에 늘 무겁던 마음이 소은과 있을 때만은 한결 가벼워졌지요. 하지만 마을의 소문은 점점 나쁘게 바뀌어 갔습니다. 그 집 아이 말일세. 7살이 어른보다 글을 잘 짓는다지 않나. 무당이 그랬다잖아. 빚을 지고 태어난 아이라고.
어쩐지 요사스러워 처음에는 총명하다 칭찬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요사스럽다며 수군거렸습니다. 서당 아이들도 연우를 슬슬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우랑 놀지 마. 이상한 아이래. 연우는 외로웠습니다.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늘 홀로 책만 들여다보았지요. 하지만 소은마는 달랐습니다. 연우야, 신경 쓰지 마. 나는 네가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해. 사람들은 자기가 모르는 걸 무서워하는 거야. 네가 너무 똑똑하니까 무서운 거지. 소은의 그 말 한마디에 연우는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았습니다. 연우가 8살이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갑자기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아버님! 아버지가 급히 달려갔지요. 불려온 의원은 할아버지의 맥을 짚어보고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세가 연세인지라 몽이 많이 쇠하셨습니다. 무리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날부터 할아버지는 자리에서 종처럼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연우는 서당이 파하면 곧장 할아버지의 방으로 달려갔지요. 어느 날 밤 할아버지가 연우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연우야, 할아버지가 미안하구나. 할아버지가 왜 미안해요?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입을 열었지요. 옛날에 할아버지가 관아에서 서리로 일할 때의 일이란다. 연우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하나 있었단다. 정말로 억울한 사람이었지. 하지만 할아버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 그저 판결문을 베껴 쓰기만 했지. 할아버지의 두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사람은 끝까지 억울하다고 외쳤단다.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 연우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할아버지, 그 사람이 저였나요? 할아버지가 놀란 눈으로 연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관아에 끌려갔어요. 억울하다고 외쳤는데 아무도 안 들어줬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슬픈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계셨어요. 할아버지는 연우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구나. 할아버지가 그때 용기가 없었단다.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어, 할아버지. 괜찮아요. 할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다. 이제는 네가 그 짐을 지게 생겼으니 그것이 미안한 게다, 할아버지. 이제는 제가 할게요. 뭐라고? 진실을 밝힐게요. 할아버지가 못하신 일을 제가 대신할게요. 할아버지는 8살 아이의 그 말을 차마 아이의 말이라 여길 수가 없었습니다. 연우야, 할아버지가 숨겨둔 것이 있단다. 숨겨둔 것이요? 때가 되면 내게 줄 것이야. 지금은 아직 이르다. 연우는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언젠가는 알려주실 것이라 믿었으니까요. 그 무렵 마을의 소문은 더욱 흉흉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쓰러진 것도 저 아이가 온 뒤부터라던데? 뭔가 불길한 기운이 있는 게야. 어머니는 걱정으로 가슴이 타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무당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무당을 둘러싸고 물었지요. 무당님, 그 아이가 정말 화근을 몰고 온 게 아니요? 무당은 고개를 단호히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 아이는 나쁜 아이가 아니에요. 그럼 어째서 저 집에 우환이 끊이질 않소?
그 아이는 빚을 갚으러 온 아이입니다. 해를 끼치러 온 게 아니라 무언가를 바로잡으러 온 게지요. 무당의 말에도 소문은 쉬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연우가 9살이 되던 해 여름이었습니다. 장마가 시작되던 어느 새벽, 할아버지가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아버님! 아버지의 울음소리가 온 집안을 울렸습니다. 연우는 할아버지의 방으로 달려갔지요. 할아버지는 아주 평온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연우는 그 손을 붙잡고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장례는 사흘 동안 치러졌고 마을 사람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연우는 어린 상주로서 조용히 절을 올렸지요. 장례가 끝나고 며칠이 지난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연우는 할아버지의 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지요. 숨겨둔 것이 있으니 때가 되면 찾아보라던 그 말입니다. 연우는 방 안 책상 아래를 살폈습니다. 과연 그곳에는 낡은 나무 괴짝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연우는 떨리는 손으로 괴짝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누렇게 바랜 종이 몇 장이 들어 있었지요. 첫 번째 종이는 관아의 판결문 사본이었습니다. 어느 고을의 아전 이무영이 관아의 곡식을 훔쳐 제 것으로 삼은 죄로 벌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지요. 연우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이무영. 꿈속에서 수없이 들었던 바로 그 이름이었으니까요. 판결문을 읽어내려가던 연우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증인들의 진술이 하나같이 똑같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시킨 대로 외워서 말한 것처럼 말이지요. 게다가 날짜가 맞지 않았습니다. 곡식을 훔쳤다는 그날 이무영은 다른 고을에 볼일을 보러 가 있었다는 기록이 함께 남아 있었으니까요. 이건 누가 봐도 꾸며낸 거야. 연우는 다음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것은 할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이 판결은 위에서 내려온 명으로 조작된 것이다. 나는 서리로서 판결문을 베끼며 그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 증인들은 모두 돈으로 매수되었고 증거는 처음부터 꾸며진 것이었다. 연우의 손이 잘게 떨렸습니다. 억울한 이무영은 끝까지 결백을 외쳤으나 결국 곤장을 맞고 귀양길에 올랐다. 그러나 귀양지에 닿기도 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아니, 어쩌면 누군가의 손에 죽임을 당했을 것이다. 할아버지의 글은 이어졌습니다. 나는 이 판결이 잘못되었음을 알면서도 끝내 입을 열지 못했다. 위에서 내려온 명이었고 거스르면 나 또한 죽을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나는 평생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았다. 그래서 이 판결문을 몰래 베껴두었다. 언젠가 누군가 이 억울함을 풀어주기를 바라며.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있었습니다. 만약 내 손주 연우가 이 글을 보게 된다면 부디 이 억울함을 풀어다오. 정녕 그 사람의 혼이 네 안에 돌아온 것이 맞다면 이번에는 꼭 진실을 밝혀다오. 연우는 그 종이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꼭 그럴게요. 약속할게요. 연우는 판결문을 다시 한번 꼼꼼히 읽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기록에는 이 일을 뒤에서 꾸민 진짜 사람이 따로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당시 그 고을을 다스리던 관찰사 홍익순이 바로 그 사람이었지요. 이무영이 홍익순의 비리를 우연히 알게 되었고 그 입을 막으려 죄를 뒤집어 씌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을의 좌수 최덕만이 그 은폐를 도운 대가로 땅과 재산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홍익순, 최덕만. 연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연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것을요. 10살도 채 안 된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으니까요. 연우는 괴짝을 다시 깊이 감추었습니다. 그러고는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지요. 언젠가는 반드시 이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겠다고 말입니다. 연우가 11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연우는 그 판결문을 읽고 또 읽으며 잘못된 점을 하나하나 종이에 적어 나갔습니다. 증인들의 진술이 지나치게 똑같다는 것, 곡식을 훔쳤다는 날짜가 앞뒤로 맞지 않는다는 것, 죄를 지었다는 증거가 어디에도 분명치 않다는 것. 이만하면 이 판결이 잘못됐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대체 누구에게 보여야 할까요? 11살 아이의 말을 세상 누가 귀 기울여 들어줄까요? 연우는 마음이 답답할 때면 소은을 찾았습니다. 누나, 나 고민이 있어. 무슨 고민인데? 진실을 알고 있는데 말할 수가 없어. 연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판결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할아버지가 남기신 거야. 옛날에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있었대. 그리고 그게 나와 관련이 있어 너와? 응, 믿기 어렵겠지만 내가 전생에 그 억울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 소은은 놀란 눈으로 연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전생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전생의 기억이 있어. 꿈에서 보는 게 아니라 진짜 기억이야. 소은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사실 너는 처음부터 다른 아이 같았어. 눈빛이 꼭 오래 산 사람 같았거든. 내 말을 믿어주는 거야? 완전히는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네가 거짓말할 아이가 아니라는 건 알아. 연우는 소은이 참으로 고마웠습니다. 누나, 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진실을 꼭 밝히고 싶은데. 소은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야. 넌 아직 어리고 힘이 없잖아. 그러니 더 배우고 더 단단해지고 도와줄 사람을 찾는 거야. 언젠가는 반드시 기회가 올 테니까. 연우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연우는 법과 관아의 일에 유난히 마음을 쏟았습니다. 훈장님, 한 번 잘못 내려진 판결도 다시 바로잡을 수 있나요? 쉽지 않지. 한 번 내려진 판결은 임금의 명이 아니고서는 되돌리기가 어렵단다. 그럼 어떻게 해야 임금님의 명을 받을 수 있어요? 암행어사가 내려와 잘못을 밝히거나 상소를 올려야 하지만 상소를 올릴 수 있는 사람은 대개 양반이어야 한단다. 연우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연우의 집안은 몰락한 향리였고 성도 신분도 뚜렷하지 않았으니까요. 억울함을 밝히려 해도 그 문을 두드릴 자격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연우가 13살이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마을에 낯선 사람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선비라 했지요. 저분이 뉘시래? 이 참판이라던데 한양에서 큰 벼슬을 지내다 물러나 고향으로 오셨다지. 이 참판은 마을 외진 곳에 작은 집을 얻어 홀로 지냈습니다. 책을 읽고 글을 쓰며 조용히 세월을 보냈지요. 어느 날 서당에서 돌아오던 연우가 길가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 참판이 나무 그늘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연우는 무심코 그 책의 제목을 읽었습니다. 법률에 관한 책이네요. 이 참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가 이런 책을 아느냐? 조금 압니다. 서당에서 배웠어요. 몇 살이냐? 13살입니다. 이 참판은 흥미롭다는 얼굴로 연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찌하여 법에 관심이 있느냐? 연우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바로잡고 싶어서요. 그러려면 법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참판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13살 아이의 눈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눈빛이었으니까요. 재미있는 아이로구나. 내일 다시 오너라. 내가 법을 가르쳐주마. 정말이세요? 그래. 하지만 쉽지 않을 게다. 괜찮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연우는 서당이 파하면 이 참판을 찾아갔습니다. 법이란 무엇이냐? 백성을 다스리는 규칙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다. 법은 정의를 바로 세우는 도구란다. 허나 힘 있는 자들이 그것을 제멋대로 휘두르는 게 세상의 이치지. 연우는 그 말을 마음에 깊이 새겼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이 참판은 연우의 재주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 아이, 정말 보통이 아니로구나. 어느 날 이 참판이 연우에게 물었습니다. 연우야, 네가 법을 배우려는 진짜 이유가 무엇이냐? 연우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는 마침내 할아버지가 남긴 판결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 참판은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지요. 그 판결문을 내게 보여줄 수 있겠느냐? 이튿날 연우는 판결문을 가져왔습니다. 이 참판은 그것을 오래도록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건 분명히 꾸며진 것이구나. 그렇지요? 증인들의 말이 하나같이 똑같고 날짜도 앞뒤가 맞지 않아. 이건 누군가 일부러 짜맞춘 것이야. 연우는 조심스레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참판님, 실은 제가 전생에 이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참판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네 눈빛이 그토록 깊었구나. 믿으시는지요? 세상에는 이치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있는 법이지. 네 이야기도 그중 하나겠지. 이 참판은 판결문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좋다. 내가 도와주마. 정말이세요? 나 또한 평생 정의를 위해 살아온 사람이다. 이런 억울함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지. 연우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마침내 오래 기다리던 그 사람을 만난 것이었으니까요. 연우가 15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이 참판이 연우를 급히 불렀습니다. 연우야, 드디어 한양에서 소식이 왔다. 한양에서요? 내 벗이 그 옛일을 조사했단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아냈지. 이 참판이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당시 판결을 내린 원님은 이미 세상을 떠났다. 허나 그 뒤에서 명을 내린 진짜 사람이 따로 있었어. 누구입니까? 당시 관찰사였던 홍익순이다. 지금은 한양에서 이조판서 자리에 앉아있지. 연우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조판서라면 온 나라의 벼슬아치를 다스리는 자리였으니까요. 그런 높은 분을 어찌... 그래서 어려운 게다. 하지만 더 알아낸 것이 있다. 이 참판이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당시 이 마을의 좌수였던 최덕만도 그 일에 깊이 얽혀 있었다. 홍익순의 비리를 덮어준 대가로 땅과 재산을 받았지.
그자는 지금도 이 마을에서 세력을 쥐고 있어. 최좌수. 연우도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재산이 많은 자였으니까요. 진정하거라, 연우야. 우리에게는 할아버지가 남긴 증거가 있다. 다만 그것만으로는 이조 판서를 무너뜨리기에 아직 부족해. 어찌하면 좋습니까? 암행어사가 내려온단다. 내 벗이 상소를 올렸고 임금께서 친히 암행어사를 보내기로 하셨어. 연우의 가슴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며칠 뒤 이 참판과 연우는 최좌수의 집을 몰래 살폈습니다. 최좌수가 장에 나간 사이 두 사람은 서재로 숨어들었지요. 조심하거라. 예. 두 사람은 문서함을 하나하나 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습니다. 오래된 문서함 깊은 곳에 누렇게 바랜 편지 몇 장이 감춰져 있었지요. 이것은 이 참판이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것은 홍익순이 최덕만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 아전을 반드시 없애야 한다. 내일이 드러나면 우리 모두 끝이다. 증인을 사서라도 죄를 뒤집어 씌우라. 그 짧은 글이 모든 것에 말해주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이걸 가지고 가자. 암행어사께 보여드려야 해. 두 사람은 편지를 품고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밤 연우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남긴 판결문, 그리고 홍익순이 손수 쓴 편지. 이 두 가지면 충분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밝힐 수 있게 된 것이지요. 하지만 연우는 이제 진짜 위험이 시작되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소운이 연우를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얼굴이 어두웠지요. 연우야, 네가 위험한 일을 하려는 거 아버지한테 들었어? 연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 무서워. 네가 다칠까 봐. 소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누나, 괜찮아. 이 참판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래도. 힘 있는 사람들과 맞서는 거잖아. 그래도 나는 꼭 해야 해. 이걸 안 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소은은 한숨을 내쉬고는 조용히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연우야, 사실 나한테 혼담이 들어왔어. 연우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 거절했어? 어째서? 그 사람 마음에 안 들어. 연우는 저도 모르게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소은이 살며시 웃었지요. 연우야, 조심해. 제발 다치지 말고 꼭 돌아와. 응, 꼭 돌아올게. 연우는 소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 담긴 마음을 연우도 어렴풋이 알 것 같았지만 아직은 차마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다 밝히고 난 뒤에 그때 떳떳하게 마음을 전하리라 다짐했지요. 연우가 16살이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마을에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암행어사가 온다던데 정말 우리 구울에? 최저수는 영문모를 불안해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관아 앞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암행어사가 마침내 도착한 것이었지요. 암행어사 출도요! 어사가 마패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고을 원님이 황급히 달려나와 몸을 낮췄습니다. 암행어사는 관아의 자리를 잡고 백성들의 억울한 사연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는 자는 누구든 나와 고하라. 그때 이 참판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소인이 고할 일이 있습니다. 말해보라. 15해 전, 이 고을에서 억울한 판결이 하나 있었습니다. 암행어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 참판은 할아버지가 남긴 판결문을 내밀었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암행어사는 판결문을 받아 오래도록 읽었습니다. 이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증거가 있는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증언하겠습니다. 이 참판이 연우를 앞으로 불렀습니다. 연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소인의 할아버지께서 그때 관아에 서리셨습니다. 이 판결이 꾸며진 것임을 아시고 돌아가시기 전 소인에게 진실을 밝혀달라 하셨습니다. 연우는 할아버지가 남긴 기록을 내밀었습니다. 암행어사는 그것도 찬찬히 읽었습니다. 허면 이 판결이 꾸며졌다는 더 분명한 증거는 있느냐? 그러자 이 참판이 홍익순의 편지를 꺼내 놓았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암행어사는 편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러고는 안색이 굳어졌지요. 이것은 지금의 이조판서 홍익순의 글씨가 아닌가. 그러합니다. 최덕만은 어디 있느냐? 이 마을의 좌수입니다. 당장 잡아들여라. 관아의 군졸들이 최저수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최저수는 달아나려 했으나 이내 붙잡혔지요. 억울합니다. 소인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 편지를 보아라. 내 집 서재에서 나온 것이다. 최저수는 그만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암행어사는 엄숙하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덕만, 너는 15해 전 판결을 꾸미는데 가담한 죄로 귀양에 처한다. 어이쿠,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홍익수는 한양에서 그 죄를 물을 것이다. 내가 친히 임금께 아르겠다. 연우는 그만 무릎이 꺾였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세상에 드러난 것이었으니까요. 암행어사가 연우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린 네가 할아버지의 유언을 받들어 억울함을 풀었구나. 참으로 기특하다. 감사합니다. 그 억울하게 죽은 아전의 이름을 내 반드시 되살려주마. 그날 온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토록 위세를 부리던 최저수가 잡혀갔고 15해 전에 진실이 밝혀졌다는 소문이 퍼졌지요. 연우는 관아를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할아버지, 해냈어요. 진실을 밝혔어요. 때마침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할아버지가 웃으며 대답해주는 것만 같았지요. 그날 밤 연우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었지요. 그곳은 관아였습니다. 흰 도포를 입은 사내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연우는 그 사내가 누구인지 바로 알아보았습니다. 바로 전생의 자신이었으니까요. 고생했구나. 사내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네 덕분에 내 억울함이 풀렸다. 이제 나는 갈 수 있겠구나. 어디로 가세요? 저 너머로. 다시 돌고 도는 길로 사내가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너도 이제 자유다. 전생의 무거운 기억에서 벗어나거라. 이제부터는 네 인생을 살아라. 전생이 아닌 연우로서 말이다. 사내가 연우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고맙다, 연우야.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영원히 억울한 혼으로 떠돌았을 게다. 저야말로
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살아라. 부디 행복하게. 사내는 이윽고 환한 빛이 되어 쓰러졌습니다. 연우는 눈물을 흘리며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짊어져 온 무거운 짐을 마침내 내려놓은 눈물이었지요.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토록 선명하던 전생의 기억이 안개처럼 서서히 흐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관아의 모습도 판결문을 받아들던 그 순간도 하나둘 아득해져 갔지요. 아, 잊어가는구나. 연우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그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지요. 며칠 뒤 한양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이조판서 홍익순이 벼슬에서 쫓겨나고 재산을 빼앗겼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15해 전 억울하게 죽은 아전 이무영의 명예가 되살아났다는 소식도 함께 왔지요. 마을 사람들은 연우를 다시 보았습니다. 저 아이가 정의를 세웠구먼. 요사스러운 게 아니라 의로운 아이였어. 소은이 연우를 찾아와 환하게 웃었습니다. 연우야, 해냈구나. 응, 다 누나 덕분이야. 이제 전생의 기억은 어때? 흐릿해지고 있어. 곧 다 잊을 것 같아. 그게 좋은 거야. 이제는 연우로서 살아야지. 연우가 18살이 되던 해 봄이었습니다. 연우는 이 참판의 권유로 과거에 응시하여 소과에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연우야, 참으로 장하구나. 모두 참판님 덕분입니다. 아니다, 네 실력이야. 그런데 소은이는 어찌할 셈이냐? 연우는 얼굴을 붉혔습니다. 참판님, 소은 누나가 저를 오래 기다려 주었습니다. 이제는 더 기다리게 할 수 없습니다. 현명한 생각이구나. 연우는 김훈장을 찾아가 조심스레 뜻을 밝혔습니다. 훈장님, 소은 누나와 혼인하고 싶습니다. 김훈장은 잠시 놀란 얼굴을 하더니 이내 흐뭇하게 웃었지요. 너희 둘 마음을 이 아비가 진작 알고 있었단다. 좋다, 허락하마. 혼례는 한 달 뒤에 치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두 사람을 축복해 주었지요. 그 천재 소년이 드디어 장가를 가는구먼. 신부도 참 어질고 글도 안다지 않나. 혼례를 올린 날 밤 연우와 소은은 마주 앉았습니다. 소은아, 기다려줘서 정말 고마워. 나야말로 고마워. 나를 믿고 선택해줘서. 이제 함께 한양으로 가자. 내가 큰 뜻을 이룰 때까지 곁에 있어줘. 당연하지. 평생 함께 할 거야.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며칠 뒤 연우와 소은은 한양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가끔 연우는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곤 했습니다. 전생의 기억은 이제 거의 사라졌지만 마음속에 새겨진 것만은 또렷이 남아 있었지요. 억울한 사람을 외면하지 말 것. 침묵으로 진실을 덮지 말 것. 그것은 전생에서 배운 뼈아픈 교훈이었고 이번 생에서 지켜갈 약속이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죄는 혼자 만들어지지 않지만 침묵은 또 다른 죄가 된다고 말이지요. 그러나 진실을 밝히는 용기는 한 생을 건너서라도 반드시 이어지는 법입니다. 비록 한 생이 지나더라도 억울함은 언젠가 반드시 풀린다는 것.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그 오랜 교훈을 조용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억울한 일을 보거든 부디 외면하지 말고 용기 내어 진실을 말할 일이지요.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조금 더 밝게 만드는 길일 테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